네, 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사회의 각계각층의 존경받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성공 철학을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자살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거운 주제입니다만 매년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인 자살률에 관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담비 같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자살예방 상담센터장님이신 정택수 소장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저 JBS 공감방송에 처음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말씀과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택수 소장입니다. 정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오직 그 대한민국의 우리 생명의 소중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상담하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제가 아까 모두에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얼마나 심각하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네.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10만 명당 거의 32명꼴 역시 OECD 네. 국가 중에서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네,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 네,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서 네. 정말 누구나 세계에서 정말 부러워하고 네. 이렇게 주목을 받고는 하는데 또 굉장히 음지에 그늘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자살률이 네. 지금 OECD 국가 34개국에서 지금 11년째 1위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자살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자살률도 증가하지만 네. 무엇보다도 청소년 네. 우리 그 청소년 이렇게 한참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이 네. 청소년들이 보통 15세에서 2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사망 원인은 바로 자살이었고 그게 인구 10만 명당 약 15명꼴이다. 이 통계를 보고 제가 참 놀랐어요. 청소년 물론 성인들도 그렇지만 청소년 자살률이 이렇게 심각한가요? 글쎄요,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가장 크게 이제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거든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 지금 보면 대부분 초등학교들도 네, 초등학교가 지금 제가 강의를 초등학교 5, 6학년 위주로 지금 강의를 시작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저희들 뭐 국민학교라 옛날에 그때는 뭐 사실 자살이라는 용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이들은 너무나 이 자살에 대한 용어가 익숙해져 있고 조금 뭐 힘들면 그냥 이 귀중한 생명을 쉽게 그냥 자살 생각이 있고 힘도 죽고 싶어요. 이렇게 아이들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도 보통 한 개 반 30명 중에서 한 17명 정도가 자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의 위험군에. 그렇죠. 굉장히 위험해서 보통 아이들은 뭐 때문에 자살 생각을 했니? 라고 보면 우선 학생들이 공부예요. 공부 스트레스, 학원도 많이 다니고 뭐 사실 또 엄마가 공부 때문에 뭐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어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제가 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정신적으로 우울증도 앓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또 학교에서 어떤 왕따 문제 또 가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괴롭힘으로 인해서 참 고위험군에 노출이 돼 있는데 뭐랄까요? 뭐 특별한 해결책이랄까요? 내지는 어떠한 뭐 방법이 있어서 지금 정말 케어를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지금 대한민국은 또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고요. 그래도 이게 뭐 자살을 누가 쉽게 한마디로 왜 그러냐라고 하면 굉장히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살은 복잡 다양하고 뭐 인문학, 사회, 철학 여러 뭐 종교적으로 많이 접근을 했지만 역시 해결책이 뭘까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까 왕따, 따돌림, 가정의 문제,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되면서 또 양극화 현상, 거기에서 오는 그 부모들 이혼율도 높고, 거기서 오는 또 자식들, 지금 청소년 문제가 거기서 가정에서 야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복잡해서 결국은 지금 굉장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잘 살고 하지만 역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 아까 디프레션, 우울증이 좀 많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우울공화국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코로
자살공화국이다 이렇게 또 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우리가 물질적 풍요 있지만 정신적인 힐링, 건강 이런 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것이죠. 결국은 어떤 사회 집단의 특정한 집단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넓은 전체적인 문제가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군요. 네. 가정이든 학교든 기관이든 다 어떠한 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밝은 사회를 이룩하는 것만이 아이들한테 또 미래를 밝게 해줌으로 인해서 자살률을 줄일 수 있다. 참 그게 말은 쉬운데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흔한 말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잖아요. 사실 죽겠나라는 것은 죽고 싶어서 죽겠다라는 것보다도 죽지 않을 만큼이지만 힘들다라는 또 다른 이제 표현이기도 한데 그럼으로 인해서 뭐 죽거나 사실 그때 옛날에 죽겠다 했던 얘기는 전쟁이나 내지는 뭐 우리가 정말 기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였지만 지금은 물질도 풍요하고 뭐 모든 게 풍요한데도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궁금감이랄까 그래서 마음속의 공허함 때문에 청소년들이 병 들어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적인 손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로 어떤 형태로 강의를 하고 계시나요? 자살 예방에 관련한 문제인가? 제가 이제 그 자살 아까 무겁잖아요, 주제가. 그래서 보통 아이들도 아이고 자살 예방 교육도 이렇게 벌써 무겁다는 걸 벌써 선입견을 갖고 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강의를 좀 무겁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은 아까 희망이 중요합니다. 희망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목표 의식이었고 자기 비전, 희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논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주로 무망감이나 절망감 때문에 사람들은 자살한다.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어떤 개인에 대한 희망과 비전 줄까라는 쪽에 첫 번째 포커스를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개인에 대한 소중함. 각각의 우리는 아까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는 문화가 좀 많아요. 아우 저 아이는 1등하고 나는 뭐 공부도 못하고 저 아이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예쁘고 나는 뭔가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열등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강의를 통해서 각자의 소중함, 개인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개인에 대한 달란트가 있고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치가 있고 난 능력이 있고 뭐 이런 유능함을 자기 유능감, 가치감을 좀 더 존중해주는 그런 쪽에 제가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정 소장님이 정말로 중요한 우리나라의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파수꾼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중요한 자리일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자살의 분야에 관심이 있으셔서 강의를 하셨는지 원래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자살 생명, 뭐 생명에 대한 키워드가 딱 그냥 잡힌 것은 아마 6년 전인 것 같아요. 6년 전. 저는 어떤 저희 살아온 일막은 군 장교 출신이었었어요. 군에서 장교의 꿈을 가지고 한 20여 년 근무를 하면서 그 청년들 많이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이제 인생 2막을 사회에 나와야 된다. 전역을 앞둬서 할 때쯤 그쯤에서 뭔가 저에게 딱 필이 꽂힌 게 뭐냐면 군에서 자살이 거의 70명 1년에 자살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고 저도 간부로서 장교로서 나의 책임은 없을까? 야, 이거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앞으로 이 생명은 정말 소중한데 정말 엄마들이 아기를 낳아서 애중지 키워서 정말 20대 정말 장정이 된 20대 청년들이 자살했다 죽었다 통보를 받을 때 부모님들 마음은 어떨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나이 한 사람이지만 제가 한번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리학 제가 마음을 공부해야 되겠다. 왜 자살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왜 자살하는 거지? 라는 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대학원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원을 공부해서 심리 상담 공부를 하면서 아마 그 마음을 공부하고 좀 더 자살 위기 상담을 좀 하고 정말 내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재능 기부를 통해서 무료로 힘든 사람들 상담도 해주고 또 기회가 되면 강의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게 어떤 저희가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계기가 정말 우연한 계기였다라고보다는 반드시 필연적이었던 계기였다고 생각을 드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철근을 와작와작 씹어 먹어도 건강할 그 20대 청년들이 그렇죠. 예.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정말 군대에 가서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부모나 또는 사회나 국가의 손해적인 문제도 그렇죠. 되고 가정의 비극을 떠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뭐랄까요, 특별히 자살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전 징조나 뭐 징후 뭐 이런 게 있나요? 무의식적으로라도 누구한테 알린다든지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나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뭐 이러한 액션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 소장님 벌써 전문적 이미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오히려 잘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자살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심주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예방할 수 있지라고 하면 징후가 보이잖아. 그래서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징후는 사전에 논문에서도 많이 제시하고 있지만 80% 내지 90%가 사전에 사인을 보낸다. 징후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자살 직전에 뭔가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징후를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냥 직접적인 표현은 아유 그냥 힘들어 죽고 싶어, 그냥 아주 멀리 그냥 떠나고 싶어, 왠지 아주 살 맛이 없어라는 직접적인 자살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간접적인 표현은 잘 살펴보기 어려워요. 간접적인 표현은. 그래서 친구야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 안녕, 난 멀리 좀 쉬고 싶어. 여행을 가고 싶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 여행 어디로 가는데 잘 갔다 와 이런 거건데 근데 간접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르신들 같은 귀중한 반지라든지 목걸이 등 같은 귀중품을 나눠준다든지 사전에 정리를 해요. 정리. 통장 정리를 한다든지 적금을 깬다든지 재산을 누구한테 준다든지 나 필요 없어. 너 가져. 이렇게 나눠주는 행동들. 제가 좀 이상해졌어. 우리가 옛날에 저 왜 또 이상한 행동을 하지? 죽을 때가 됐나? 이런 얘기잖아요. 옛 말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왜 그러지? 죽을 때가 됐나? 근데 죽을 때가 됐냐라는 게 사인이거든요. 징후의 징후. 분명히 징후는 우리가 요즘에 그냥 말로서 하거나 행동을 보이거나 감정적인 표현이 왠지 우울해 보이고 슬퍼 보이고 의기소침해 있다는 거죠. 표현이 보인다는 거고 요즘에는 또 SNS가 많이 이제 보편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블로그나 뭐 자기가 남기는 거예요. 뭔가. 흔적을 남기고 징후를 남기는 거 이것만 우리가 잘 식별한다고 하더라도 자살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SNS에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이러지 않는 애인데 이런 표현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표현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진다든지 이런 걸로 좀 징후를 알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어쩌면 좀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정말 힘들다, 죽고 싶다라는, 누가 좀 도와줘라는 거, 어떤 SOS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잘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알고, 전 자살 예방 전문가 제가 기억을 하면서도 전문가 양성할 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자살 생각이 있는 거니? 라고 물어봐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핵심적인 질문인데,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인다, 우울해 보인다. 그래서 최근에 좀 어땠어? 그랬구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면 최근에 혹시 삶이 힘들어서 혹시 자살 생각한 건 아니니? 혹시 죽음을 생각한 건 아니니? 이게 물어봐주는 질문은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살이란 말 잘 안 꺼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서 전문가 양성할 때 직접적으로 물어봐라. 그럼 그 친구는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힘든데 우리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해줬네? 맞아요. 정말 힘들어 죽고 싶었어요. 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노출되면 굉장히 어떤 그 위기가 좀 더 다운되는. 결국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동질감을 갖고 그 사람하고 알아봐주는 거죠.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군요. 그렇죠. 결국은 내가 힘들다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나를 봐달라는 의미니까 그 사람하고 좀 더 가깝게 밀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군요. 근데 자살에 대한 어떠한 그 예방 징후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날씨나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제가 한 예로 옛날에 어떠한 신문 사설을 읽은 적이 있는데 한강변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더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왜냐하면 경치가 좋으니까
뭐 물이 나를 부른다, 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 한잔 마시고 나는 왜 이럴까라는 사색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강변 주변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사설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아주 예리하신. 언뜻 생각이 났어요. 네,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무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많이 질문해 주시네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비가 많이 오는 나라, 그 나라는 더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은 디프레션은 그래서 기분 장애다, 뇌 질환이다라는 것은 기분에 따라서 나타나는 기분. 무드 디조더라고 해서 기분 장애라고 하거든요. 있구나, 기분에 많이 좌우된다. 역시 그리고 또 계절성 우울증도 있어요. 계절성.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장마 시절. 그다음에 지금 겨울철. 겨울철은 우리가 햇빛이 없잖아요. 일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로 실내에서 있다 보면 정신건강이 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절적인 영향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물과 산을 비교해 보면 외국에서 그 데이터 연구를 많이 했는데 물에 사람들이 좀 더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까 한강 주변에 뭐 습기가 많거나 물을 많이 보는 것은 오히려 산과 물을 비교해 보면 산에서 투신하는 경우는 없어요. 뛰어내리는 건 뭐 번지 점프식으로 그러진 않고요. 주로 물가에 마포대교, 한강대교, 뭐 영종대교 얼마 전에 이런 게 주로 강가 주변에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더 많이 느끼고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자살을 하면은 그 사람이 여지껏 살아왔던 고통을 좀 순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해결을 한다 하지만 남아있는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피해도 굉장히 심각해서 혹시 그게 전이가 돼서 2차 피해로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뭐 한 예로 연예인이 뭐 장국영 같은 연예인도 그랬고 우리 저 최진실 씨도 그랬고 어떤 한 분이 하면은 따라서 같이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2차 피해가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삶이 가장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게 주관적 고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인지 왜곡된 사고예요. 그러니까 내는 지금 현재 너무나 현실이 고통이 힘들다. 근데 초등학교든 뭐 성인이든 노인이든 자기가 부닥치는 문제가 주관적 고통의 깊이가 너무나 심각해서 난 현실을 끝내고 싶다. 다 끝내면 해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이제 일을 저질러서 사망을 하면 뭐 자기는 다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아까 2차적인 피해는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통 논문에 한 명이 사망하면 6명의 최소 유가족이 생긴다. 아까 자살 유가족이거든요. 그럼 내와 유가족은 친척들만이 아닌 나와 친했던 사람들, 친구나 지인들 중에서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다 트라우마가 생길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어서 아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는 그런 장애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남겨진 사람들이 너무 슬퍼서 따라 죽기, 수사이드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따라 죽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제2, 제3의 유가족들의 어떤 또 사고도 굉장히 우려되고 또 자살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죽으신 분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주변에 정말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데 또 하나 제가 걱정되는 게 보험 적용이라든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또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또 그렇다 보면은 보험도 이랄까 경제적 손실 이런 것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과정이나 후속 조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크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손실이고 자살 자체가 경제 손실은 엄청 큰 거예요. 크고 또 이제 아까 따라 죽기나 베르테르 효과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모방 자살 같은 영향 때문에 사회적 손실은 경제 손실은 너무나 크다. 정말 몇 조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우리 인명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 영향들이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살은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자살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저 정택수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믿고 제발 좀 불행한 일이 없도록 본인의만 불행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6명이 유가족이 생긴다고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혹여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이 방송을 보시고 마음을 좀 돌려 드시고요. 또 우리 그 부모님이나 주변에 그 관계되시는 분들은 혹시 내 자녀나 내 주변 사람들이 위험군에 빠져 있지 않나.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비 동작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전 징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전 징후를 꼭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들 한번 또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이야기 좀만 더 해보겠는데요. 아까 그 예비 징후가 나타나는 이야기. 그게 사실 그거를 부모님들이 바쁜 일과 속에서 사실 우리 자녀들을 세세하게 못 챙길 때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쉽게 가장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 SNS나 이런 거를 들여다보면 되나요? 뭐 그렇다고 일기장을 들여다봐야 되나? 네네. 어떻게 들여다봐야 좋습니다.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는 좀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못 살았을 때는 가족 중심체로 대가족이 함께 같이 있었어요. 밥도 같이 먹고 그렇죠. 같이 일도 하고 같이 놀이 문화도 좀 있었는데 사실 그런 가족의 어떤 체계가 변화된 것이 현재 우리 자살 문제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지금 그냥 각자 바빠요.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맞벌이 부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바빠서 우리가 같이 한 가족에 모여서 밥상 문화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 제발 우리 하루는 같이 모여보자. 모여서 밥 한 번 먹는 날이 매주 금요일 날 한번 정해볼래?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같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자주 모일수록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잘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오감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최근에 바뀐 변화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최근에 아이가 왕따 따돌림을 당했다? 최근에 무슨 문제가 발생됐구나라고 한다면 벌써 얼굴 표정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말에서 행동면에서 최근 뭐가 좀 상황이 바뀐 것을 우리는 알아챌 수가 있어요. 우리 예감한다고 하죠. 예감. 뭔가 있는 것 같은데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연습장 같은 제가 가끔 전화 받으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뭐 하다 보니까 연습장에 뭐 안 좋은 얘기가 썼어요. 그거 식별 잘한 거죠. 그래서 연습장이나 노트에 아니면 SNS 통해서 뭔가 흔적을 남겼을 때 우리는 잘 식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물론 개인 사생활도 중요하겠지만 가끔 체크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겠고 그렇죠. 우리 아이가 만나는 주변 인물들도 만나서 혹시 우리 아이가 이상한 징후가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죠.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영국에서 잠시 있었을 때 식사 시간 때마다 거기 있는 뭐 홈스테이 하는 사람이나 유학 온 사람들의 휴대폰을 의무적으로 다 뺏어서 제발 밥 먹을 때만큼은 여기 우리 이야기하고 토킹하면서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자는 차원에서 휴대폰도 못 갖고 들어오게 식당에 하고 이런 경우도 제가 봤고요. 또 어떤 분이 아침에 삼겹살을 구워 먹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 먹냐 했더니 저녁에는 다들 바빠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온 가족이 그때만이라도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려고 그 정도로 사실 다들 바쁘고 비지한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각자 바쁜 거를 좀 공통된 시간을 모아서 서로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핸드폰도 이렇게 보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게 보면 각자 그냥 각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게 없이 기기 없이 사실 우리가 뭐 1박 2일이잖아요. 1박 2일이든 어떤 가까운 유원지나 일체 어떤 그 핸드폰 안 가지고 가는 시간 가져서 함께 몸으로 부딪히는 같이 소통하고 무엇이 힘든지 이런 것을 좀 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친구들 친한 친구가 누구냐. 친구들한테 가끔 물어보면 되거든요. 부모님들한테 말하는 거, 하지 않는 것을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우리 아들, 딸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식별하면서 우리 부모들은 사실 청소년들을 너무나 몰라요. 근데 부모님들은 어디 논문에 설문조사인 거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게 있는데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을 얼마나 알고 있나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들, 딸 저는 80% 이상 알아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많이 안다는. 근데 그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엄마, 아빠하고 대화는
80%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서로 간의 어떤 그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네, 거죠. 제가 남 얘기 같지 않아서 참 부끄럽네요. 사실 저도 지금 두 자녀를 두고 있는데 네. 지금 제가 고2, 고1인데 아들, 딸을 두고 있는데 저는 나름 한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에는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나름 소통한다고 뭐 5만 가지 짓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결국 가 액션일 뿐이지 아이들 본심을 파고 들어가서 어떤 고민 해결을 상담해 주거나 문제 진로 파악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창구가 제가 100%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울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야, 아빠 클 때는 이런 거는 일도 아니고 고민도 아니었는데 왜 이걸 갖고 고민하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요즘 아이들 또 요즘 아이들 또 할 얘기가 있을 만큼 고민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보면 우리 정택수 소장님 같은 분이 아바타 같으신 분이 사실 2만 명, 20만 명 더 많아서 개인 주치의처럼 우리 학생들 아예 따라다니면서 문제 해결을 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이런 역할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 정택수 소장님 같이 이렇게 일하시거나 우리 아이들한테 책임을 져줘서 멘토를 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국가에서 위센터 학교별로 이제 상담 선생님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심리 상담 전문가로서 많이 활동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또 아이들은 이 단체에서 학교나 이렇게 단체에서 상담실을 좀 꺼려하는 게 있습니다. 또 그래서 누군 상담 받으러 갔대, 누군 어떻대 이런 것들이 그게 또 자꾸 이제 뭐 꼬리표 붙인다 이렇게 내 아이들이 좀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제가 많이 만나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공개 상담으로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럼 청소년들 주로 많이 오거든요. 사이버 상담도 하고 또 직접 전화도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면 그 아이들은 아까 그냥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거 이런 것을 또 우리는 전문가한테는 다 터놓고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이 속에 있는 걸 다 터놓고 정말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막 이런 아이들 많아요. 얼마 전에는 입시 작년 말이거든요. 입시할 때쯤 정말 옥상까지 올라갔던 여고생을 제가 다행히 살려서 상담실에 거의 1시간 막 거의 울면서 자기 속에 있는 거 많이 얘기하면서 정말 좀 마음이 편해졌다, 가벼워졌다 이런 얘기를 다 터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을 정말 아주 귀중한 생명을 살렸던 경험이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정말 부모님들이 뭐 다 알 거다. 우리 시대에 이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좀 더 눈높이에 맞춰서 좀 우리가 알아주고 또 힘들면 전문가한테 그냥 부담 없이 좀 의뢰해서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굉장히 좀 권유하면 좋겠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뭐랄까 그렇죠. 정말 최고 우영국까지 갔다가 소장님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혹은 설득을 당해서 방향 전환을 해서 지금 잘 살고 있다. 한때는 나쁜 마음을 먹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정말 이렇게 몇 건의 많은 생명을 살렸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말. 정말 저도 그런 거에 보람을 느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기억나는 사례는 아침 제가 6시 10분 정도인데 좀 이른 시간이잖아요. 근데 보통 9시에 오는 전화는 뭐 강의 요청이라든지 업무적인 건데 6시나 밤 11시, 12시에 전화는 벌써 예감이 있어요. 저도요. 근데 아침 제가 좀 저도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5시 반, 6시에 보통 일어나요. 근데 6시에 한 통의 전화, 6시 10분 정도 전화가 왔는데 한 여자의 목소리예요. 근데 애띤 목소리라 학생이다라고 싶었는데 역시 19살 아이예요. 근데 정말 힘들어서 막 좀 그때도 좀 추운 날씨인데 좀 이렇게 막 떨면서 이렇게 전화 왔는데 그래서 저는 전문가로서 항상 물어볼 때 중요한 건 2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어디세요? 어디세요라고 물어봐야 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럼 지금 주변에 누가 있나요? 근데 역시 위험한 사람들은 위험한 장소에서 또 대부분 혼자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 역시 옥상이라는 거예요. 옥상에서 지금 밑에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고 그냥 날씨가 춥고 집에는 혼자 있는 상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50분 정도 상담을 한 것 같아요. 전화 상담을. 전화 상담해서 보니까 우선 너무 추우니까 맨발로 올라온 상태에서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정말 공감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정말 많이 힘들겠군요. 또 그래서 많이 경청해주고 공감을 많이 해주니까 정말 울먹거리고 많이 힘들다는 걸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재능 기부로 상담을 하면서도 때로는 그냥 뭐 돈을 붙여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일단 추운데 어디 몸 녹일 곳이 없나요? 제가 얼마 바로 그냥 인터넷 뱅킹 되니까 얼마 좀 넣어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그 말이 너무나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시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한마디 한순간 우리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와닿아서 자기 고맙다. 그래서 한 50분 정도 상담하고 나서 좀 아쉬운 듯이 제가 그냥 나중에 내려와서 집까지 가는 걸 다 확인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그랬어요. 잘했어요. 끊지 않고 계속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끊지 않고 계속 얘기하면서. 근데 저는 그 학생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센터에만 계속 말하고 싶고 상담을 받고 싶은데. 근데 지금 어디예요? 서울인가요? 어디 지방인가요? 그러니까 전주에서 지금 전화를 하는 거예요. 6시 10분에 그 옥상에서. 괜찮아요. 제가 앞으로 계속 상담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 돼 있으니까요. 제가 꼭 연락을 해서 도와드릴게요. 마침 잘 됐네요. 제가 우석대학교 강의를 전주 쪽이니까 거기 겸임으로 계속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갈 때 꼭 우리 학생 만나서 내가 상담을 해줄게요. 라고 해서 지금도 계속 상담을 해주고 있네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랄까, 이런, 그런 사례가 어디 한두 건이겠습니까만은, 뭐랄까, 소장님 같이 이렇게 선한 영향을 주시는 분이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국가적으로, 뭐랄까,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서 학교의 주치의처럼 계속 전담사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실태는 어떤가요? 뭐 학교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제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살 쪽은 이제 우리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자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는 자살은 그냥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치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신경을 별로 못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턱없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자살 예방을 법률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자살 예방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산하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이제 만들어져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각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이제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예방교육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의무화하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직도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실질적으로 이런 그 마을 단위, 동단위 이렇게 좀 전부 좀 더 이런 많은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표적인 전화가 1577-0199번이에요. 근데 그 전화가 제가 이제 좀 더 지적하고 싶은 것들이 그게 이제 그 일요일이나 밤 늦게나 이렇게 가끔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국가 기관에서. 그게 좀 더 안타까워서 저는 좀 그걸 좀 더 좀 예산을 좀 확충해서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어떤 그 위기 상담 전화 또 상담 전문가들 좀 배출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도 좀 해결하고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제도권에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냥 그게 개인의 일인데 국가가 나서서 그런 것까지 챙겨야 되겠냐라고 혹시라도 금져 있다면 참 이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나마 인지를 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나 기관, 단체를 많이 다니시면서 특히 군부대도 이렇게 다니시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소장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면 되나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냥 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으면 되나요? 절차가 있나요? 어떤가요? 그냥 저는 이제 포털 사이트에 좀 이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냥 제 이름 검색해도 이게 나오고요. 또 한국자살예방센터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전화번호? 홈페이지에 다 전화번호가 다 돼 있고요. 지금 홈페이지에서는 우선 청소년들이 주로 청년층들이 많이 상담을 하는데요. 이 사이버 상담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상담을 언제든지 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고요. 또 때로는 전화로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 도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살예방센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한국자살예방센터에 사이버 상담이든 전화 상담이든 꼭 도움의 손길을 꼭 한번 내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자살에 관련된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2016년 올해도 사실 카운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자살에 관련된 혹시 죽진 않더라도 자살을 시도했다가 중간에 몸이 또 이렇게 더 안 좋아져서 그것도 사실 고통이란 말이죠. 이러한 예방법을 하기 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올해도 이제 작년에도 정말 바쁘게 연말까지 그냥 바로 이렇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 한 일주일 정도 정말 제가 푹 쉬고 있습니다. 재충전하기 위해서. 저도 전도 에너지를 좀 더 재충전해서 전 또 많은 사람들 위해서 좀 더 제가 생명의 소중함을 좀 알리고 또 많은 사람 힘겨운 사람들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리고요. 제가 하던 일을 그냥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이어서 하면서 좀 더 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전국에 지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유, 지부가 개설되어 있어서 잘 됐네요. 우리는 같이 좀 분담해서 이 생명 존중 일을 좀 같이 하자. 그래서 또 전문 강사들 양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 양성하면서 좀 더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전국에 또 생명 존중을 더 확산시키고 또는 예방을 좀 더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택수 소장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고민거리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몸은 하나고 똑같은 아바타를 만드셔야 될 텐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사들을 후학 양성을 해서 이제 많이 배출을 하셔야 되는데 강사 자격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키워내셔야 되는데 강사 양성 과정 이참에 한 번 더 이야기하셔서 많은 분들이 우리 정택수 소장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날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살방 지도자 과정은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 우리 상담 교사들, 학교에 계신 분들, 청소년 관련 기관에 있는 분들 한 4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센터에서 전문 강사 과정은 하루 종일 합니다. 토요일 날 전문 교육을 통해서 아까 그 일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스킬을 향상시키고 해서 매주 토요일 날 우리 이제 한국자살예방센터 그 공지사항에 계획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계획을 보시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더 전문 강사로서 활동해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자살을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겠지만 그거를 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한테 똑같이 영향을 줘서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로도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은 또 이렇게 강사 양성 과정을 매주 토요일마다 하시는군요. 아주 좋은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더 확산이 돼서 많은 분들한테 정말 그야말로 선한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못다한 이야기랄까요? 또 꼭 우리 안 좋은 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당부라고 할까? 한 말씀 있으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서 또 보시면서 우리가 누구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누구나 닥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요. 우리는 좋을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이제 그 청소년들은 그냥 힘든 것을 그냥 회피하거나 그냥 쉽게 그냥 하나뿐이 없는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고통은 단단해지고 나에게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보석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을 그냥 혼자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냥 죽음으로 끝내지 말고 꼭 전문가에게 노크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좀 더 폭넓게 좀 더 대안도 제시해주고 함께 우리가 도우면서 또 어떤 발판 제공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먼 미래에는 나에게 큰 디딤돌이다라는 생각을 우리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소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거는 개인의 일을 떠나서 정말 국가적인 총체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도 바쁜 2016년이 되실 것 같고요. 또 그러시려면 또 많이 움직이시려면 건강하셔야 될 텐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좀 쉬시는 날 있으면 푹 좀 쉬셨다가 많은 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정택수 소장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멘토이면서 지도자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한테 기감이 된 그런 소중한 방송이었기를 빌어봅니다. 자,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출연도 하시고요. 방청객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더 멋지신 게스트분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